자, 그러면요, 오늘 기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예년과 틀리게 기본 강의 일정이 학원 사정이 조금 늦게 잡혀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 통해서 전적인 정립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언어윤리 강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제 강좌의 특성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본적인 언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논리적 요소가 합쳐진 것이 이제 언어논리 과목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고득점,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균점이 합격성이 80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른 과목에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 이것은 역시 언어논리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따가 문항 구성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언어논리 과목에 대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 영역에 대한 확실한 접근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나 표현 같이 순수 언어적인 부분, 뭐 부합과 일치성이라든지 자, 이런 문항에 있어서 이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전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 전반적으로 논리 전공자들의 출제 위원이다. 이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점입니다. 물론 첫 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는 약간 좀 그 후배군들이 분포가 됐는데요. 역시 과학 철학과 분석 철학을 중심으로 한 뭐 귀납 논리라든지 하나의 전반적으로 논리 전공자들이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쪽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논리문학에 대해서는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대략적으로 알고 뭐 요령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한계는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이론에 근거를 해야 되고요. 그 근거한 것에서 다른 요소들을 적용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다른 새로운 문제 형태도 바로바로 접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점이 대략적으로 어설프게 알고 논리문에 접근하면 실전에서 거의 풀지도 못한다. 이런 속설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강 후기나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언어논리 과목에 있어서는 확실한 논리적인 접근성이 정립이 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의 연역 추리 문제라든지 귀납 추리 또는 비판에서의 논증 판단형 문제에서의 확실성이 한 10문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 10문항에서 다른 분야를 실수하지 않고 그 10문항을 얼마나 내가 많이 적중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아마 언어논리 과목은 결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무조건 90점 이상입니다. 사원 판단과 자료 해석의 그런 난해함, 개별적 어려움을 생각한다면은 언어논리에서 90점 이상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평균으로 80점을 매칭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워낙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평소에 뭐 그런 분들 있죠. 취미 삼아서 뭐 이렇게 논리게임을 푼다든지 뭐 아니면 심심하게 그냥 한번 머리 식힐 겸 푼다. 이런 분들이 아주 종종 드물게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거의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게 논리 영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2차도 같이 준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강의에서 확실하게 실수 위험성을 배제를 시키고 논리에 대해서 기반을 닦으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논리 파트는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게임 같이 풀어나가면은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배양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또 기억에 망각이 있기 때문에 한 2달 지나고 나면 그 자신감이 또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문항도 이런 문제 이제는 안 나와 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반복하시면서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나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방법론이 기억이 되면은 새로운 문제 유형도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형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답이 정확히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접근 자체를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논리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때 이것은 고득점 위한 강의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나 표현 영역, 언어적인 부분, 여기까지는 절반 이상의 점수, 60점 이상을 넘기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위에서는 논리 파트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고요. 물론 나중에 계획상으로는 논리 특강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요.
전반적인 틀 안에서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는 굉장히 기출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했던 모든 기출인데요. 사실 이제는 저희 PSAT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 외부, 입법고시 합치면 각 과목당 1000문항 이상씩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항들을 추출을 해서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추론과 비판형에 대한 확실한 기반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틀리는가, 어느 분야가 혼동이 되는가, 또는 역시 시간 분배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간에 그 안에 풀 수 없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론과 비판형에 대한 확실한 기반과 방법론을 정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논리 파트에서는요, 정통 이론에 기반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에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수험생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은 또 논리 문제 어떤 분 보니까 직관적으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론 규칙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왠지 철수 같다, 뭐 이런 생각, 왠지 영희가 싫어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은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하시지만은 일단은 이론적 정리.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좀 한계이기도 한데요. 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교양논리학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PSAT라든지 리트라든지 그래서 비판적 사고나 논리 교양논리학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요. 뭐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좀 많이 놓친 그런 상황이죠. 뭐 그때 당시는 아주 강조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기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같이 좀 접목을 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매년 출제위원장님을 초청을 하는데요. 한번 출제위원장님한테 어떤 분이 그런 좀 도발적 질문도 하셨어요. 이런 논리 문제, 뭐 교양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과목이고 논리 파트에 대한 일상적 고등학교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다. 근데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못 풀기 위한 뭐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도발적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랬더니 논리학자들은 상당히 질문을 조심하셔야죠. 출제위원장님이 인생을 보고 공부하는데 논리학 교재 하나 습득을 못하면 되겠나요? 뭐 더 이상 한 말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쉽지 않은 분야. 하지만 한번 내가 정립을 시켜 놓으면 확실한 변별력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여러분들이 뭐 수기 이번에 아마 외무고시 수업도 아마 수업하신 분도 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제 이름도 쓰고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논리 파트에 대한 분야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벤다이어그램 활용법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굳이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정립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또한 동시적으로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름방학강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1차에 약간의 비중이 점점 들어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통계적 오류, 휴리스틱스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1차 시험에서는 약 9배수에서 10배수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자 약 15,000명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1,500명가를 뽑아주기 때문에 전적인 경쟁률 차원에서는 10대 1 정도다. 근데 2차는 반면에 굉장히 좀 높아지죠. 하지만 이것은 통계적 오류입니다. 2차에서는 1,500명, 1,800명 중에서 뽑는 거고 떨어지는 숫자를 생각하시면은 2차에선 한 1,000명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1,000명, 1,200명. 1차는 몇 명이 떨어집니까? 약 13,000명이 떨어집니다. 자, 전적인 떨어지는 숫자를 생각하시면 결국 1차 시험에서 1차를 하지 못하면 2차에 대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또 그 1차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커트가 높아졌다. 사실은 저도 계속 이제 출제위원장님 비롯해서 이제 다른 출제 교수님한테 강조를 하면 좀 어렵게 좀 내달라. 어렵게 내달라는 것은 간단하죠. 논리 문제를 많이 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를 한번 기준에 저희가 한번 다뤄볼 건데요. 2008년 기출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40문항 중에 26문항 정도가 논리 파트 문항입니다.
그래서 과락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된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본다라는 그런 시각이 되어버렸죠. 본인의 의도도 조금 많이 꺾이는 거죠. 공부를 하고 정확한 접근을 하면은 점수를 나오게끔 하는 시험. 이런 시험의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논리 파트를 놓치게 될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